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 저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분노를 조절하라입니다. 저는 심리학 칼럼니스트와 심리상담센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강현식입니다. 저는 실명보다 필명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필명은 누다심입니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이의 준말입니다. 저는 심리학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심리학으로 보는 조선왕조실록, 엄마의 첫 심리공부, 저는 심리학이 처음인데요 같은 여러 권의 심리학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출간했던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 라는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심리상담센터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개인 상담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 상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집단 상담에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갈등하고 함께 분노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릴 이 분노 조절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요. 제가 집단 상담에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의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도 더 많아졌고요. 또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그 갈등을 제대로 조율할 수가 없어서 조절되지 못한 분노 때문에 서로를 향한 공격성이 실제 폭력과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학교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명의 친구를 따돌리는 소위 왕따,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노골적으로 따돌리진 않지만 은밀하게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은따, 또 학생들을 향한 교사의 폭력, 그리고 교사를 향한 또 부모들의 폭력, 이런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이 분노의 시대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향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직장 갑질, 또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를 따돌리는 직장 따돌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을 때 생겨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죠. 고객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서적으로 무례하게 또 폭력을 행사하는 고객 갑질. 그래도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경험하는 이런 폭력과 학대, 조절되지 못한 분노의 문제들은 어쩌면 그나마 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우리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때문입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흉기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는 묻지마 폭행, 마주오던 사람한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각종 성범죄,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충격과 혼란에 쌓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합니다. 아, 분노는 나쁜 거야. 화내면 안 돼. 여러분, 분명히 분노는 삶을 파괴합니다. 한 개인, 그리고 가족을 망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센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맞았던 그 지나친 체벌,
학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체벌 때문에 평생을 부모에 대한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마주하면 우리는 역시 분노는 나쁜 거야. 역시 화내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분노의 시대인데 이 시대가 한편으로는 분노를 우리 사회의 금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는 무조건 참아야 하고 또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분노 때문에 많은 피해, 많은 어려움이 생기니 당연히 분노 자체를 나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학대하고 죽이는 일은 범죄이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폭행, 학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화와 분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꼭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반드시 없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절되지 못한 분노가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분노 자체가 없어져야 하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는 불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화재 사건이 크게 나면요, 인명피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큰 불을 화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불이 우리의 삶에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해서 불을 없애야 된다. 이 지구상의 모든 불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이 언제 필요합니까? 불이 있어야 음식을 안전하게 익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어야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두운 곳에서는 불이 있어야 어두움을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또 불이 있어야 의미 있는 순간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를 사다가 그 위에 초를 꼽습니다. 생일 케이크인데 초가 없다. 좀 어색하고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초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주인공이 입김으로 그 불을 끄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념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한자로 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화는 실제로 불화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라는 감정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유용한 불과 같다. 그런 면에서 이 분노가 우리의 삶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분노가 우리의 삶에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 불은 익혀먹는 데 필요하고 따뜻하게 하는 데 필요하고 어둠을 밝혀주는 데 필요하지만 분노는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될까요? 분노가 우리의 삶에 유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어렸을 적에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 보면은 가끔 지하 주차장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가서 아이들을 내려놓으면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주변을 살펴봅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차가 있나 없나? 근데 달려오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뛰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아이들에게 아들들 일로 와. 여기 위험하다. 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네 아빠 이렇게 들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저희 아이들 둘이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게 말하면 아이들이 잘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뛰지 마! 이렇게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럼 애들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제가 큰 소리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애들은 이미 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울려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오라 그래서 달래주죠. 여기는 뛰면 안 돼. 여기는 뛰면 크게 다칠 수 있어. 운전석에 앉은 사람들은 너네가 안 보여. 너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여기선 뛰면 안 돼. 아빠가 큰 소리 내서 무서웠어? 그럼 애들이 무섭다 그래요. 그래, 무서웠겠다. 저는 그 순간 굉장히 크게 화가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크게 내므로써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화가 났다고 느낄 수 있겠죠. 저는 일종의 제 분노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그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죠. 저는 제가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늘 웃는 얼굴로 잘해주기만 하면 그것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때로 부모들에게 화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라. 부모가 자기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내는 화,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대단히 화가 나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저는 부모들이 화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 개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위인전도 좋고요. 꼭 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혹은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뭔가를 이뤄내고 그리고 뭔가 발전하고 뭔가 도전하고 했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어려운 사건, 힘든 사건, 괴로운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근데 그 화를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내가 도전하겠어. 내가 뭔가를 해내겠어. 내가 변화를 이뤄내겠어. 라는 결심으로 그 분노의 에너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분노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했을 때 좌절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그 화를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개인은 중요한 변화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든 분노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가
너무 커졌을 때 우리의 삶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분노 조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분노. 하지만 그 분노가 너무 커져서 나 자신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분노를 조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노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자신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공포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싸우거나 혹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 우리는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한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을 느꼈을 때 싸운다고 합시다. 맹수가 나를 향해 달려와요. 근데 내가 그 맹수를 지켜보니까 내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크거나 공격성이 많은 그런 맹수는 아니에요. 나에게 총도 있거나 칼이 있거나 혹은 내가 힘이 세거나 그래서 싸울만 하다. 그래서 싸우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 싸울 때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는 공포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신체 반응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울 때의 신체 반응과 화가 났을 때의 신체 반응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의 신체 반응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육이 긴장되고요. 그리고 막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는 그 상태, 어떡하지? 이거랑 싸우려는 상태와 어떡하지? 이거는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몸이 긴장 상태고요. 일촉즉발의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간도 찌푸려지고 손에 힘도 들어가고 심장도 뛰고 그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타인을 공격하고 자기가 타인을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으로는요, 자기가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라는 감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너무 화가 났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 감정에 취하시면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을 학대하고 가까운 사람을 폭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을 폭행하고 학대하지 못하면 길 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폭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여러분도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까요? 제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벌어진 일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왜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를까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뭐 인사를 건넸습니다. 뭐 오늘 별일 없었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혹은 여러분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야, 너 잘 지냈니?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딱 쳐다보더니 좀 약간은 째려보더니 별로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딴 데로 돌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 화가 나신다면 그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상대의 거절 신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기가 말을 건넸는데 자기 말을 무시했다.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았다. 자기를 째려봤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대방이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신호를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무시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을 향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에게 무심한 사람, 별로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무심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화가 딱 나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 사람이 지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나? 그냥 이 사람은 원래 타인에게 이렇게 무심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싫어하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죠? 만약에 물어볼 수 있는 사이라면은 물어보세요. 아니, 왜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어? 오늘 좀 표정이 안 좋네. 내가 인사했는데도 내 인사를 안 받는데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묻든지. 아니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원래 넌 그렇게 사람에게 좀 무심한 스타일이니? 나는 네 반응을 보고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향한 건지 아니면 네가 원래 그런 스타일인지 뭐 직접 물어보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내 생각 때문에 화가 났다면 내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거나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분노들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님들을 만나서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찡얼대고 아이들이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는 기본적으로 여리고 약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애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도 화가 나고 복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부모들이 아이를 대하는 생각을 확인해보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분노를 조절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저는 심리학자로서 계속 상담센터에서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냐? 생각을 점검하는 방법도 알려주지만요. 또 한 가지는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10명을 둘러앉혀 놓고요. 서로 각자 힘든 얘기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식의 집단 상담이 아니라 10명을 둘러앉혀 놓고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을 시킵니다. 싸움을 붙여요, 소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단 상담이라서 이게 진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싸움이 잘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실제로 10명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고
그 이야기 속에서 미묘한 갈등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조금 더 크게 표현하게 하다 보면은 진짜 분노가 솟아납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분노를 잘 조절하는지 실패하는지 잘 드러나게 돼요. 그때 제가 그 순간에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꿔보거나 혹은 마주 앉은 사람한테 물어보도록 시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한 거냐? 그러면 상대방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났을 때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싶을 그 순간에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넌 지금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니? 그때 놀랍게도요, 자기 화가 큰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크게 화가 났을 때, 그래서 막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복수해주고 싶고 화내고 때리고 싶고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상담센터에서 사람들과 이런 식의 집단 상담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집단 상담 안에서. 왜냐하면 심리학자지만 함께 모여 앉은 집단 상담에서는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만 갈등시키고 거기에서 싸움을 시키고 분노를 조절하는 거를 본인들끼리 해보세요. 제가 코치해 줄게요가 아니라 때로는 저랑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제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마주 앉은 사람의 감정에 주목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뭔가 의도적으로 잘못하거나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화가 너무 났을 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제 앞에 있는 아이 혹은 배우자랑 갈등할 때는 그 배우자의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화난 것만 생각이 나서 내 화를 표현하는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내가 화난 것도 인식하지만 저 사람은 무섭겠구나. 저 사람은 슬프겠구나.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분노와 상대방의 감정이 마주하면서 내 분노가 상대방을 파괴하지 않고 또 나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고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조절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혹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공감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같이 집단 상담에 앉아서 갈등하고 자기가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보게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더라도 화가 한번 나면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지? 이것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 공감도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일단 후퇴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물러나세요. 여러분, 감정은 신체 반응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라는 감정은 공포와 맞닿아 있고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는 신체적인 준비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 반응의 긴장, 이 화가 났을 때 우리 신체 반응은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감정도 좀 편안해져요. 그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났을 때 내 생각 점검도 안 되고 상대방이 어떤 감정일지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상대와 뭘 해보겠다고 여러분이 계속 마주하시면 결국에는 분노라는 감정에 압도되어서 상대와 자기 자신을 모두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러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그 일이 남들은 보통 화내지 않는 좀 사소한 일이라면 어쩌면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화가 조절되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상처가 났어요.
근데 상처가 잘 아물면 나중에 다시 만져도 아프지 않잖아요. 근데 상처가 겉은 아물었는데 속은 아물지 않았다면 만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살짝 만져도 굉장히 크게 아프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건강하게 아물지 않았다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신다면 반드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분노를 촉발하는 그 요인과 상황을 확인하시고 그 과거의 상처를 건강하게 아물게 하는 그 작업들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라, 분노 조절이라 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릴 큰 분노를 줄이는 것을 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분노 조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분노가 나쁜 것이라면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분노는 절대 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 너무 크게 났다면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켰는데 불꽃이 너무 커요. 그럼 불을 줄여야겠죠. 그런데 없는 불을 때로는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불이 꼭 필요하니까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지 않았는데 분노라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지 않았을 때도 화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분노도 크게 내는 것, 없는 분노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 조절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악을 탁 켰더니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볼륨을 내리죠. 볼륨 다운을 시킵니다. 너무 큰 볼륨을 줄여요. 근데 음악을 틀었는데 잘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볼륨을 키우죠. 조절은 큰 거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작은 것을 키우는 것도 조절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분노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분노를 키우는 것도 조절이다. 왜요? 분노가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작은 분노, 없는 분노를 키우는 분노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시면서 여러분 화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화는 나쁜 거야, 화내지 마, 웃어, 참어 이런 얘기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됐고요. 화를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두 아이가 주차장에서 뛰어다닐 때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뛰지 마! 이렇게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애들은 아빠가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하면 울지만 저는 사실은 엄청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걱정이 됐고요. 애들의 행동을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게 말해서 잘 들리지도 않고 애들이 주의를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낸 겁니다. 그럼 애들은 울잖아요. 그러면은 데리고 와서 얘기해줘요. 아빠가 큰 소리 내서 무서웠어? 그럼 무섭다 그래요. 아빠 너네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뛰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야. 아빠 너네 싫어하지 않고 아빠 지금 화난 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제가 감정적으로 화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났을 때는 적절하게 조절하시기 위해서 그 화를 좀 줄이는 조절,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분노 조절은
감정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으로 여러분이 없는 화를 만들어내시고 작은 화를 크게 내시는 것,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없는 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상 써보세요. 저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왔는데 인상을 이렇게 딱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이 긴장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저희 아이는 중학생이에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야, 아들 뭐 잘 갔다 왔어? 이렇게 이제 제가 말을 하면 얘가 별로 말 안 하고, 이러고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부모인 저는, 무슨 일이 있나? 기분이 안 좋나?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인간은 표정으로 정말 많은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내서 애들이 좀 무서웠죠? 상대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를 내는 것. 혹은 또 평소에 하지 않는 욕설을 내뱉는 것. 그 자체로 위협적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화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무조건 침묵하고 참고 견디고, 물론 그럴 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알아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공격당하고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무조건 침묵하고 견디고 참고 하는 거, 과연 그것만이 방법일까요? 저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큰 소리를 내는 것. 어쩌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결심하시는 겁니다.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분노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결심해도 사실은 없는 화를 크게 내는 것, 적은 화를 크게 내는 것은 쉽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학교나 여러분 근처에서 하고 있는 집단 상담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분노하는 연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노 조절이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큰 분노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못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이 분노 조절이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첫 번째, 큰 분노를 줄이는 것보다 없는 분노, 적은 분노를 크게 내시는 것, 저는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쓴 책,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이 참아왔다, 이 책에서 분노 조절과 관련된 2명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이 2장에 보면은 나밀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결혼 전에 나밀은요, 모두에게 친절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늘 친절합니다. 늘 배려해주고요. 당연히 애인이었던 민정에게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민정은 자신에게 너무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나밀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나밀은 민정에게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직접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기물을 파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나밀의 아내인 민정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사실은 나밀 자체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보면서 자란 나밀은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입니다. 늘 자책하면서 늘 자기를 비난했죠. 절대로 타인을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밀의 아버지는 늘
엄마를 비난했고요. 가족을 비난했고, 그러면서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부시고 이랬거든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분노와 비난은 누구를 향합니까? 남일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일은 모두에게 친절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그 습관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아내는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자기와 같은 운명 공동체, 삶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친절한 남일은 자기 친구들을 배려해야 됐고요. 자기 회사 동료들을 배려해야 됐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배려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남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살 때는 그냥 집에 와서 힘들어하면서 쉬면 됐는데, 그냥 자기 혼자 희생하면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자기 때문에 같이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일은 자기를 비난하듯이 아내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랑 너무 닮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자신의 어머니와 가족을 향해서만 비난하고 폭행을 했지, 회사에서나 아버지 친구들한테 남일의 아버지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남일은 이런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남일의 이야기는 제가 집단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 상담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분노 조절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강의를 계속 아무리 듣는다고 혼자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10명을 둘러앉혀 놓고 갈등을 만들고요. 갈등 속에서 서로 좀 건강하게 화내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집단에 왔던 어떤 친구가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좀 화를 좀 내라.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지 않냐? 너는 왜 저 무시를 받고도 가만히 있냐? 그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화내는 거 싫어한다. 그럼 이제 묻죠. 너는 왜 그렇게 화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냐? 그럼 남일의 사례처럼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와 그리고 자식들을 너무 많이 폭행하고 학대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아니 집단 상담에 왔더니 나보고 화를 내라 그래서 난 너무 당황스럽다. 왜 화를 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아, 그래, 네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하는구나.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을게. 너희 아버지는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막대하셨는데 아버지 바깥 사람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회생활, 아버지 친구들한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니? 그럼 이때 이 친구들이 너무 분노하면서 말해요. 자기는 그게 제일 화가 난다. 아버지는 바깥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었대요. 아버지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족한테만 너무 못되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 보고 여기서 왜 화를 내냐? 화를 내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네가 사실은 아버지랑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너는 오히려 아버지랑 똑같이 살아가는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야. 아버지도 바깥의 사람들한테 친절했지? 너도 지금 이 집단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야. 네가 학교 친구들이나 네 주변의 옛날의 동창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네 애인한테도 친절하게 대하지. 그래, 그건 엄밀히 이 바깥 사람들이야. 그런데 결혼을 해봐라. 그러면 그 가족은 바깥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 사람이고 바로 너야. 너는 타인에게 화를 안 내기 위해서 너를 스스로 굉장히 옥죄지. 그렇대요. 너는 네 아내를 옥죄게 될 거야. 너는 타인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너 스스로를 희생하지. 그렇대요. 너는 네 가족에게도 희생을 요구하게 될 거야. 근데 가족이 그걸 따르지 않잖아? 너는 너를 비난하듯이 가족을 비난하고 결국엔 너는 너희 아빠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건 여러분 제가 그 친구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밟게 될 거다. 그럼 이 친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화내. 너희 아버지가 사회생활 하시면서 건강하게 화를 내고 사셨으면 바깥에서 무조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굽신굽신 대고 모든 게 제 책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깥에서 할 얘기도 당당히 하고 바깥의 스트레스를 바깥에서 해결을 하고 집에 들어왔다면 내 살아가는 가족들한테 잘해줬을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걸 못하셨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스트레스를 풀고 화풀이를 했던 거야. 네가 그러지 않으려면 너는 너의 삶에서 건강하게 화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집단에서 그거 해보자. 네가 직장에 가서 화내다가 지나치게 갈등하면 문제가 생기고 네가 친구들끼리 모인 곳에서 화를 조절하는 연습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친구들이 너를 싫어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집단 상담이니까 여기서 화를 내봐라. 여기서 건강하게 화내는 연습을 하고 살면 네가 집에 가서도 편할 거고 네가 결혼을 해서도 편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저는 화를 내는 연습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아버지처럼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화내는 연습 굉장히 필요한 거 아시겠죠? 자, 또 이 책의 4장에는요, 성종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종은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느라 힘든 어머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마저도 어머니한테 땡깡을 부리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버틸까 싶어서 늘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어요. 자기가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것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생계 때문에 바쁘다면 이 아들은 잘 지냈을까요? 이 아들은 걱정 근심이 없게 살았을까요? 어머니를 보면서 힘든 어머니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눌렀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성종도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계속 표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종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됐고요. 이 습관이 이 성종은 대학교 조교로 나오는데요. 조교로 일하면서도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는 좀 불만이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좀 불만도 얘기하고 일 처리도 해야지 좀 원활하게 일이 되잖아요. 근데 성종은 어떤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그걸 표현하지 않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도 뭔가 좀 불편한 게 있고 불만이 있고 이건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이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소통도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서로 오해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그 불만이 마음에 쌓여서 말을 안 하게 되고 그 결과 상대방이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수동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비난하고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대신 상대방이 화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삐지고 인상만 쓰고 무슨 일이나 물으면 대답도 하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나죠? 그쵸? 정작 저 사람은 화도 안 내는데 여러분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수동 공격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인 거고요. 화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종이 이렇게 계속 살면은 대인관계가 잘 될까요? 사람들이 성종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종은 뭘 해야 되나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야죠. 화를 내야 됩니다. 당연히 어렸을 때는 엄마가 힘드실까봐 참고 살았던 그 마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하고 화내고 그 화를 내는 것이 너무 크면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분노를 조절하고. 근데 사실 성종 같은 친구들이 오면은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화가 안 나요. 워낙 오랫동안 화를 참고 살았기 때문에 화가 안 난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네 화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 그럼 그때는
아, 저는 이러면 싫어요. 라고 단호하게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 누가 너한테 무례하게 대하면 저 불쾌합니다. 이렇게라도 언어적인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어려워서 혹시 이렇게 수동 공격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 공격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화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은 분노를 조절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잘 활용하고 조절하셔서 여러분의 삶 보다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